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 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물리학에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논할 때 크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 시간까지 배웠던 뉴턴의 법칙,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힘의 바탕으로 한 체계로 자연현상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될 에너지라고 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현상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은 힘을 바탕으로도 논할 수가 있고 에너지를 바탕으로도 논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게 될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앞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일이 곧 에너지인 거예요. 서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뒤부터 논리 전개를 시켜서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오늘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 학습 사항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신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정의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힘을 가해서 들고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일이라고 하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가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세부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수학적 표현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실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두 가지예요. 그렇듯이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물론 중력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다룰 때 중력 또는 용수철에 의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보존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왜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력과 용수철 둘 다 위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대체 위치 에너지가 뭔지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 이 두 개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률을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실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만 다룰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서 중력과 용수철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만의 관계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거하고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제인 거고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울 때 후반부에 나와요.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온도사의 관계인 거잖아요. 바로 그 열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물질 전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전달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잖아요. 바로 이렇게 물질이 전달되는 것도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전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번째는 전기전송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좀 있으면 더워져요. 또는 겨울에 추워져요. 여름에 추워지면은 선풍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전달돼서 전기 에너지가 전달돼서 히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기 전송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거. 제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바로 이거는 역학적인 파동이 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역학적인 파동도 에너지를 전달시켜요. 여러분들이 기분을 풀려고 오디오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러면 그 오디오가 나중에 앰프라고 하는 거 뜯어보면은 앞뒤로 빠바방하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공기를 밀하고 소화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파, 다시 말해서 역학적인 파동을 전달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역학적인 파동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파동이 역학적인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스크린에 날라오는 전자기파 또는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빛, 바로 이것이 전자기파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전자기 복사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총 6가지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했던 6가지 전체가 영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사이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걸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고려를 해서 여기 실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갈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요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다룰 때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힘으로도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에너지 보존,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일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힘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요즘도 놀이공원에 가면 많이 타보는 거.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재밌다, 무섭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얘기인 거고, 과학적으로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충격열차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열차를 최대한 높이까지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고서 그 뒤부터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한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랙을 따라서 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트랙에 따라서 굴곡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진동하거나 회전하면서 아래쪽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룡열차를 타러 갔을 때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올라갔던 높이보다 중간에 더 높은 지점까지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기 있는 열차는 마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갔던 높이보다 절대로 더 높은 지점까지는 못 올라가요. 물론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가해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또는 요즘도 놀이동산에서 가서 재밌게 노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자연에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이해를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를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해서 자연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게 이미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킬 건데 이 물체 자체가 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뭐냐면 이 물체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가 있어요. 이 물체가 계인 거예요. 힘을 가해서 이동하게 될 물체가 계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전체가 환경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나오죠. 경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면이 있겠죠. 바로 이 경계를 우리가 계와 환경 자체의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만 쭉 보면서 기회하고 특히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들을 먼저 해봐요. 우리의 관건은 입자가 움직이거나 물체가 움직인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꼭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후와 환경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실제 주제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힘을 가해서 이 상자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틀림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실제 일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을 하는 게 될 거예요. 이게 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정의를 지금 제가 했던 현상을 그대로 기호 처리라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W가 일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의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델타 X라고 써있는데 델타 X라고 쓴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물체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것처럼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X축만을 일단 고려하겠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1차원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축 이동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델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됐던 겨울방학이 됐던 외국이나 어디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캐리어를 끌고 갈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캐리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울까요? 캐리어라고 한다면 이 물체를 끌고 갈 때 꼭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동하는 방향에 이렇게 수평으로 주고 끌고 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위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손잡이를 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죠. 바로 이 경우인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위에는 지금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평으로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 물체를 이동시켜가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 물체 자체가 힘을 위쪽으로 준다고 해서 이 물체가 비행기가 뜨듯이 이렇게 쭉 위로 뜨나요? 그런 경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붙잡고 각도를 가지고 끌고 가더라도 캐리어라고 하는 자체는 지면과 수평으로 끌려올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돌아야 되겠어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가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이쪽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X축 방향의 성분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하는 힘 자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코사인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자체를 원래 이동하는 힘 자체를 여기를 F라고 한다면 F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기호 처리했던 위에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식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변이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성분으로 써서 F의 코사인 세타로 써주고 두 개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이해가요? 이거는 이 뒷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뒤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산수를 말하면 A 벡터 다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내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내적 개념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A라고 봤을 때 A의 크기, 그러니까 F의 크기, 여기가 B라고 봤을 때 B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은 1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아울러 쓴 거는 뭐냐면 3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소리예요. 물체가 1차원으로만 끌려가자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 공간은 x, y, z축인 거니까 여기는 3차원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게 크기인 거예요. 크기고 그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A 벡터다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내적으로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여기를 내적하지 않고 이 결과를 스칼라 프로덕트 할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게 과학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두 벡터를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는 스칼라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각 자체가 스칼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취하면 스칼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벡터가 아니에요. 언뜻 생각해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물체가 이쪽에 와 있잖아요. 또 여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네 하면은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벡터가 아닐까 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만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량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스칼라량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뒤에 나오게 될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쓰이는 모든 법칙들이 바로 그래서 스칼라량인 거예요. 이게 뉴턴 법칙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뉴턴 법칙에서는 F 이퀄 ma 했을 때 A라고 하는 게 벡터예요. 이게 더 미분을 한 벡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1의 정의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문제를 다룰 때는 모든 값들을 스칼라량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 법칙 F 이퀄 ma를 쓴 것보다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의 정의를 여기까지 일반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단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에요. 줄이라고 써요. 이 줄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국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처음으로 정립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줄로 써요. 여러분들이 줄의 실험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줄이 1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소통에 프로펠러를 달고 이렇게 막대에다가 양쪽에 프로펠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달고 물체의 추를 양쪽으로 연결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과 마찰하는 것을 온도계가 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정립을 하잖아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이라고 붙여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줄의 실험을 한번 찾아봐요. 참 단순한 아이디어로 좋은 발상을 해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여기서 단위예요. J자가 여기 줄로 쓸 때 여기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대문자 J로 쓰게 되고 이름을 다 쓰게 되면은 플레임을 쓰게 되면 이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1의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단위 자체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모두 다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위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단위가 뉴턴일 테니까 뉴턴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뉴턴이고 그리고 여기는 거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단위는 두 가지를 써요.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SI 단위를 말하게 되면 뉴턴, 미터로도 써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리학을 논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단위를 의입을 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단순한 산수가 돼요. 1 더하기 1은 2죠. 하지만 1초 더하기 1kg 계산할 수 없죠. 바로 이것처럼 단위가 붙었을 때 물리는 의미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단위를 붙여야 돼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숫자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숫자와 단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위가 곧 정의인 거예요. 단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뉴턴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또 다른 데에서 나와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이거는 R 크로스 F예요.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줄로 쓰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단위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숙지들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와 단위로 표현되는 게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정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1의 정의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에너지의 전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의 1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음의 1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환경으로부터 걔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양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걔로부터 환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면은 음의 1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 점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해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먼저 개와 환경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개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개상체인 물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이 다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논할 거냐면 고립계 상태에서 논할 거예요. 고립계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하고 에너지 전달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물체 자체의 운동 또는 위치에너지 등등등을 다루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어내서 이걸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정의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산수 시험 먼저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거를 더 일반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이 방향하고 힘이라고 하는 방향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사형을 시켜서 바꿔놓고 나서 일반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에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각도가 있을 때 코사인 세타로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다시 벡터적 표현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스칼라인데 이걸 우리가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게 되면 실제 1이라고 하는 정의를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리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거리를 잘게 잘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힘을 다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서 전체를 더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의 단위는 줄이에요. 또는 뉴턴 미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뉴턴 미터가 줄로 바뀔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크를 다룰 때 뉴턴 미터는 절대로 줄로 바꿔 써주면 안 돼요. 그쪽은 벡터예요.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나를 전달하는 게 1인데 이 일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의 일도 있을 수 있고 음의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특히 위치 에너지를 다룰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그럼 이게 있으렸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의 정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일의 정의.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는 좀 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봤던 1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에 있네요. 1이라고 하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건데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가 도트 프로덕트로 돼 있어요. 바로 도트 프로덕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용어를 스칼라 곱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리된 거 여기를 여러 가지로 읽잖아요. 물리학 시간에는 주로 과학을 논할 때는, 과학이나 공학을 논할 때는 여기를 스칼라 곱이라고 읽어요. 또는 여기를 내적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여기를 전곱 읽어도 되고, 여기를 도트 프로덕트 읽어도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내적이라고 읽을 때 그때는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읽냐면은 결과부터 얘기를 할게요. 실제 이 곱을 계산한 여기에 곱을 계산한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나중에 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를 봤을 때도 의미를 부여해서 용어를 붙여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인 방법을 배워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스칼라 곱이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은 임의의 방향으로 그린 건데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A라는 벡터는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로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A축 방향으로 두 벡터를 곱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B 벡터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A 벡터로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이게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빛을 비춰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래쪽 이만큼의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만큼을 B 벡터라고 한다면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만큼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만큼 줄어든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는 A축 방향으로의 정사형은 B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축 방향의 크기는 A일 테고 B 벡터의 그림자 사형은 B 코사인 세타일 테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개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B축 방향으로 두 벡터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 벡터를 B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 평행한 빛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그림자는 여기까지 온 이만큼 그림자는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성분일 거예요. 그리고 B 벡터의 크기는 B일 테니까 우리가 똑같이 A 코사인의 B, 다시 말해서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를 여기를 점을 찍어서 점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A와 B 벡터에 대한 점곱인 건데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서 이거는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의 정사형의 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배우냐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이 스칼라 프로덕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산수 개념인데, 일단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서 곱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점곱을 취해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는 여기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하지만 이 뒤에 가서 회전운동을 다루게 돼 있어요. 회전운동에서 토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토크라는 개념을 다룰 때는 수학으로 말하면 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렇게 가이곱이라고 하는 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곱한 이상 모양에서는 결과 자체가 스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A, B로 점곱을 하던 B, A로 점곱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들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썼을 때는 A 벡터에다 크로스 B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서로 같지가 않게 돼요.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런 현상 자체가 다루는 게 우리가 회전운동을 할 때 다뤄요. 그러니까 회전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둘 다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지금 이쪽에서도 여기 스칼라 곱일 때도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하고 나중에 여기가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여기 X를 쓰면 되겠죠.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하나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일반 물리시간이기 때문에 힘과 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운데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더 단순화시킨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임의로 벡터 두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하고 B라는 벡터를 정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반문을 배울 때 벡터에서 배웠듯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벡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A나 B 벡터는 지금 3차원 공간 내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단지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X축, Y축, J축을 잡고 X축을 I, 그리고 Y축을 J, 그리고 Z축을 K축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다가 A 벡터가 먼저 나오니까 A 벡터를 쭉 다 쓰고 전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곱을 쓰고 그리고 B 벡터가 나오니까 B 벡터를 전체를 다 썼어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곱하기 했으면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K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위 벡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A 닷 B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I 닷 I라고 하는 I.I라고 하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단위 벡터 여기가 나왔으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I 해가지고 지금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은 코사인 0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 나와서 이렇게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I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J 또는 K라고 하는 거를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0이 나오는지는 해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J도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지금 보면은 직각관계예요. 그렇죠? 직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와요. 코사인 90도는 0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직각관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만 1로 요 식자체 내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인 것끼리만 I는 I끼리, J는 J, 그리고 K는 K끼리만 1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 식자체는 9번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값만을 계산해서 이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내적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는 상식 계산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쪽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자체에 단위 벡터, 방향성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가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벡터, B 벡터는 처음에는 벡터였을지 몰라도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쓰면은 힘도 벡터고 변이도 벡터일지 몰라도 전곱을 취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1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칼라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스칼라량인 거예요. 벡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라 또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이따 뒤에서 나왔을 때 보면 알겠지만 실제 이 일 자체는 크기만을 논하는 거예요. 그게 일의 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다 스칼라량인 거예요.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스칼라 곱과 그 음역성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그리고 일과 결부시켜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핵심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하지만 크로스 프로덕트는 가위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 자체가 A, B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칼라 곱을 1에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 곱을 곱한 해는 여러분들이 단위 벡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방향만 1도 써.
의미가 있는 각 자체가 되는 거예요. 90도 서로 직각관계에서는 모두 다 0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처리는 무조건 스칼라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여기가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힘과 변이를 도트 프로덕트와 일도 스칼라이 아닌 거예요.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실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해주는 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를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운동에너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테니까 먼저 쭉 한번 얼른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거기에 산수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리학이 아닌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좌측에다 그려놓은 저 사고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 모델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어떤 물체 자체를 지금 이 경우에는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를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초기 속도를 VI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 속도를 VF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 변이 자체를 지금 X축만을 고려를 할 때 델타 X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모델 자체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해야 될 거는 제목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눈하려면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의 정의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의 정의 어떻게 됐었어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힘을 벡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변이도 벡터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를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벡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를 지금 만약에 이걸 3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R로 쓸게요. R을 벡터 처리를 해주고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적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를 잘게 잘라서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게 자른다라고 하는 자체는 앞에다가 D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분교 그리고 길이를 잘게 잘라서 전체를 다 더해주면 적분해주면 그러면 전체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식 자체가 여기에 있는 요 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위에다 쓴 이 식 자체가 1의 일반화된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의 정의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여기 1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 넷이 붙어 있어요. 저 넷이라고 하는 자체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앞에다가 넷 이렇게 붙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 더해라 라고 하는 시그마 기호를 쓰고 F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읽었었냐면 넷포스 또는 알짜 힘이라고 읽었어요. 이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넷이 붙어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알짜 1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가해졌을 때 알짜 2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체에 가해진 알짜 2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제 현상을 사고실험 속에서 단순화를 이렇게 시키고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시키고 이 시각화를 시킨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호 처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찾으면 돼요? 그래요. 지금 이 실험에 합당한 우리는 힘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에 합당한 변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R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백하니까 의미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힘은 뭘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해서 F = m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은 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이는 d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는 미소 길이 벡터인 거죠. 이 미소 길이 벡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차원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x축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dx의 벡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힘의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벡터를 쓰게 되면은, 여기를 쓰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의 크기에다가 지금 x축으로 움직이니까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도트가 있고 여기도 dr이 이제 dx로 바뀌겠죠. 왜냐면 x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방향 자체는 x방향이니까 여기도 i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에서 i, 이쪽 dr에서 i 서로 방향이 같네요.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여기는 1로 돼서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찾았던 힘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뉴턴의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F = ma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ma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간 자체는 지금 만약에 물체가 초기 위치를 x의 i라고 잡고 나중에 위치를 x의 f라고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물체가 지금 움직이는 구간은 x의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해봤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인 절차는 여기 의미 부여하는 데까지가 중요해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에다 넣어놓고 나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빼내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리고부터는 논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목적에 맞게 전개를 해보죠.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으로 그대로 두고 가속도 a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가속도의 정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 속도가 바뀌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x는 그대로 넘어왔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체인 룰이라고 하는 자체는 dv하고 dt라고 하는 자체는 dv, dt잖아요. 여기를 dv, dt를 이렇게 놓고 같은 양 dx하고 dx라고 하는 자체를 나눠주고 곱해줬어요. 이렇게 곱해줘도 룰이라는 값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들 갔죠? 이렇게 바꿔줘도. 그래서 이만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만큼을 서로 나눠주고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dx는 약분돼서 dv라고 하는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dt분의 dx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는 이거겠죠? 여기 어떤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주어져 있어요. 무슨 개념인 거예요?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00m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00m를 10초에 달렸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100m를 20초에 달렸어요. 누가 더 빨라요? 앞에 전자가 더 빠른 거죠.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라고 하는 개념은 속도인 거예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속도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xx 약분되고 dv를 뒤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니까 속도에 대한 텀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써준 게 여기는 이거예요. 질량은 그대로 두고 속도 여기에 dv 미소요소 풀의 미소요소는 dv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체인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직접해도 상관이 없어요. dv를 그대로 여기로 내려서 쓰고 옆으로 이동시켜서 dt분의 dx,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식 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적분은 별게 아닌 거죠. 지금 적분 요소가 속도에 대한 텀이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향을 안 받을 테고, 속도는 찰 수가
없이 그냥 속도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도에 대한 나중치하고 속도에 대한 추기치를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계산한 값 자체가 이만큼이 2일이었기 때문에 2일 자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다시 말해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운동에너지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를 운동에너지라고 놓을 거예요. 이게 운동에너지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K자를 따서 운동에너지를 기호로 쓸 때 K자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에너지의 정의까지 이해를 했어요. 운동에너지의 식은 그냥 가급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정도로 식들은 꼭 한번 유도는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기호 처리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했듯이 2분의 1 mv의 제곱을 운동에너지로 놓을 거고,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로 K로 쓸 거기 때문에 이쪽은 K의 나중치가 되는 거고, 2분의 1 mv의 제곱에 I, 추기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운동에너지의 추기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죠? 반은 계속 단순화시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나중치에도 추기치를 빼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변위라고 하는 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위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치에서 추기치를 빼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운동에너지의 나중치에서 운동에너지의 추기치를 빼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놓고 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이의 의미가 뭐냐면 운동에너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곧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쓴 이 부분 자체를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도 알아봤고 일 운동에너지 정리로 식 자체도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단위를 알아봐야 돼요. 물리학에서 단위를 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단위는 개념 자체가 에너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위는 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단위가 나와요. SI 단위로서 2분의 1은 스칼라 값이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이니까 여기는 킬로그램일 테고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미터 퍼 초인데 그거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의 제곱에 초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이퀄 MA에서 킬로그램이 들어갈 테고 A는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미터 퍼 초의 제곱, 여기는 미터의 제곱의 초의 제곱, 그러니까 뉴튼 미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단위를 여러분들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또는 공학에서 단위를 모르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단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위는 줄이라는 것 또는 뉴턴 미터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몇 번 얘기하지만 스칼라량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머릿속 사고 실험실에서 먼저 이 그림 자체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현상을 머릿속 사고 실험실에서 단순화를 시키고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을 해서 기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일이라고 하는 정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고 실험 모양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힘과 변이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이퀄 MA에서 MA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DR 벡터라고 하는 여기는 dx의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의 미소 길이의 벡터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요. 근데 힘과 변이의 방향은 지금 같기 때문에 힘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변이도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트 프로덕트 처리를 하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를 가리켰는데 F에다가 MA를 넣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의미부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그
그 뒤부터 이렇게 논리전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는 어떤 걸 알아냈냐면 첫 번째,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기호 자체는 k로 붙일 거예요.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에서 k로 쓸 거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 U자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물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U자라는 기호를 써요. 자, 그러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 개념을 확대를 시켜서 1과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에너지의 변화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유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자연 현상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배운 운동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바뀌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바뀐다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운동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포텐셜이라고 하는 뜻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잠재가 돼 있다라는 뜻인 거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잠재적인 에너지고 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은 위치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보존력의 한 일에 음수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로 U자를 쓸 건데 이게 1과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1에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좀 이따가 여기를 증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식 MGH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식하고 여기는 MGY를 썼는데 이 높이 자체를 H라고 넣으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MGH 했던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결과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는 1과 관계가 있는데 음수꼴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여기는 뭐냐면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경우를 가지고 둘 사이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특징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은 그 현상 자체를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둘 사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지금부터 쭉 보면서 뭐를 배우는구나 또는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결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정하면서 정리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보여줄게요. 여기 실험을 보여주려고 여기 밑에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게 잠재적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제가 여기는 그림을 통해서 여기는 이 물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여기에 판으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적당해서 이걸 잠깐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있거나 이 위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 물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중요한 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리로써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봐요. 지금 바로 이 밑에 바닥이 있어요. 제가 딱딱 실험을 드리잖아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를 이만큼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보이겠죠? 이 정도면 여기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똑같은 물체인데 여기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소리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라고 했을 때 포텐셜이라고 하는 말이 잠재적인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을 텐데 이 잠재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지금처럼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밑에다가 충격량을 더 심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라도 거리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바로 이게 위치 에너지의 특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가 뭔가 하는 거를 이해를 했을 테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할 거는 중력의 한 일과 위치 에너지 사이 관계를 찾아보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중력의 한 일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고 실험 모델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체 자체가 이제 이걸 떨어뜨리면 시끄러우니까 제가 여기 있는 테니스공을 가지고 갈게요. 어떤 물체 자체가 처음부터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물체를 제가 손을 탁 치우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실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현상을 이해를 하고 기호 처리를 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가 떨어질 때 조건 자체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초기에 있던 물체를 진연들로부터 I라고 잡을 테고 물체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를 이 높이까지 여기를 YF라고 이렇게 놔준 위치라고 잡을 테고 변이 벡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 여기를 변이 벡터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구조를 이해를 했고 현상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초기의 기호로서 의미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개를 시켜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전개를 시켜나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중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논리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써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일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뭘 찾아내면 되는 거냐면 힘과 변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이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여기에 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틀림없이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우리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힘 자체가 이렇게 mg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이 힘 자체가 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변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변이는 지금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좌표 축 자체 내에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mgy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호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변이는 틀림없이 y축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도 크기로만 말했을 때는 mg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벡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중력 방향이.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F라고 하는 힘의 벡터로 처리를 했을 때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mg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j 방향일 거예요. y축이니까 단위 벡터를 붙이게 되면 j 방향일 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크기로 쓰면 mg일지 몰라도 벡터로 쓰게 되면 힘이라고 하는 벡터는 mg라고 하는 크기가 있고 j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꼴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전곱이 있고 dr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dr이라고 하는 자체는 y축으로 움직이니까 크기는 dy일 테고 j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j에서 1로 바뀌니까 크기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초기치에서 나중치인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나중치에서 초기치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 이해가죠? 여기 숨겨져 있는 식 자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해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델에 대해서 외우려고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서 이 값 자체를
실제적으로 유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뒤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질량은 스칼라 단위니까 앞으로 넘어갈 테고, 그리고 지금 y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는 거니까 중력도 넘어갈 테고, 그럼 mg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를 접근해주면 그냥 y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 위치에서 초기치 값이 나올 거예요. 값을 넣게 되면은 초기치가 먼저 들어가니까 mg의 y축의 초기치가 나올 테고, 빼기 mg의 y의 나중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mgy라고 하는 자체를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해서 mgy라고 하는 자체를 위치 에너지 u로 쓸 건데, 여기를 쓸 때 초기치에서 나중치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변화량이라고 쓸 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위치 에너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꼴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이 한 2일인데 거기에 음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이 한 1이에요. 1인데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존력이라고 지금 제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중력이나 용수철 같은 힘은 보존력인 거예요. 그래서 보존력이 한 1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하는 여기까지 논리전개를 잘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단위가 줄이에요.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의 과학자, 그래서 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줄이라고 쓰는 거고, 스칼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크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력이 한 1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논리전개를 할 거냐면은 중력이 아니라 중력에 대해서 외력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중력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를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래쪽 중력에 대해서, 이쪽이 중력 방향일 거예요. 천천히 들어 올리게 되면은, 등속도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외력은 지금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게 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물체를 천천히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이 현상이 중력에 대해서 외력이 하는 일이 될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1과 에너지 사이에, 1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테니스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과 비교해보면 이쪽은 위에 있던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인데, 다음과 같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이 물체를 위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초기 위치 자체는 이만큼일 테니까 물체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초기 위치 구간으로 잡아준 거고, 나중 위치를 여기로 잡은 거예요. 들어 올려서 나중 위치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변이 베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 방향이 되겠죠. 아까는 물체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중간까지였으니까 여기가 될 테고, 지금은 이쪽에서 들어 올리는 데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좌표 축을 잡고 여기 물체를 입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질량이 m이면은 m으로 표현을 해주고, 힘을 찾아야 되는데 힘이 중력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을 쓸 때 여기 마이너스 mg로 써줘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체가 틀림없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외력이에요. 중력하고 외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지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봤을 때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 내에서 들어 올릴 때 한 2일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의 정의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논리 자체는 똑같아요. 이쪽에서 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힘을 찾고 변이를 찾아서 논리 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력으로 써줘야 되는데 힘의 크기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이 외력을 찾아내야 되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크기로만 봤을 때는 mg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쓸 때 마이너스 mg의 j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력은 반대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질량과 똑같이 mg일 테고, 그리고 j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y축 방향에 가느베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일일이 다 써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논리전개를 뭐 종이로 써보던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mg에 단위베터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dy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도 j에 이렇게 해서 단위베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자체가 j 똑같네.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1이 될 거예요. 코사인 0도가 돼서 같은 방향이니까 0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크기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mg라고 하는 크기만 남을 테고, 이쪽의 변이 방향은 dy 이쪽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mg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니까 상수로 넘기면 될 테고, 그냥 인테그랄 dy를 적분하면 될 테니까 y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초기치부터 위치부터 나중위치까지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나중위치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mg, y의 나중치가 나올 테고, 초기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mg, y의 초기 위치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변화량으로 써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중에서 초기치를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 자체가 안 변하고 그냥 이 변화량이라고 직접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mg, y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로 정의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가 u자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기 있는 말대로 일 운동 에너지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결과는 오겠네요. 우리가 중력의 한 일과 실제 외력의 한 일 자체는 자유물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예요. 외력이 해준 일 자체가 이 해석에서 보면은 중력이 해준 일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천천히 들어주게 되면은 제가 해준 에너지 자체가, 일 자체가 어디로 간 거냐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잠재적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중력과 외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고, 그리고 중력과 외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과 외력의 한 일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외력의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이거를 천천히 들어올리게 되면은 지금 이 물체의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실험에서 보여줬잖아요. 위로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제 에너지가 소모된 만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면부터 올라간 높이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더 큰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유식에서 보면 바로 이건 거잖아요.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물체의 질량일 테고, 그리고 g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9.8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일 테고, 그래서 이만큼은 무게를 뜻하는 걸 테고, 그리고 여기 y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손바닥을 지면이라고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이만큼 있을 때 떨어졌을 때 하고, 이 물체가 이만큼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mg는 똑같을 테니까, 같은 물체면 똑같이 작동을 할 테니까 y라고 하는 지면으로부터 위치, 다시 말해서 거리만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들어올릴수록 제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수록 떨어질 때 더 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쉬운 학습을 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중력의 한 일과 외력의 한 일을 비교를 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를 해서 서로 분명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힘과 변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물체 자체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물체는 처음부터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변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변의 방향도 똑같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가서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릴 때 천천히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물체를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뜻인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들어올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밑으로 작동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외력 자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리거나 또는 반대로 천천히 내릴 때는 중력과 외력 자체의 크기가 같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조건 내에서 힘의 방향은 외력이니까 위쪽 방향인 거죠. 변위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있으니까 위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중력이 하는 일에서도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체를 들어올릴 때를 생각을 해도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은 같아요. 또는 물체를 천천히 내릴 때를 생각을 해도 이때 힘의 방향과 힘은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위의 방향은 서로 같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어떤 게? 힘과 변위의 방향은 같은데 중력과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력과 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외력은 어떻게 결정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똑같이 Y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크기 자체가 mg 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붙어요. 왜냐면 방향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계산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쪽에는 mg라고 하는 플러스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괄호 속에 넣어져 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다룰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여기를 산수를 풀면 거의 아무것도 아는 거고 똑같아요. 또는 공식이나 딸랑 외워가지고 문제 산수 숫자에 대입하게 돼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동원해서 산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을 하고 두 개의 현상을 보고 힘의 구조를 비교를 해서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의 입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인 경우에 이 방정식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호만 반대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에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으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외력의 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쪽에서는 같은 식이 나오는 거네요. 여기는 등호 자체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의 입장으로서도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대괄호식을 꼭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농수 처리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 농수 처리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력의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후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만 껴있지 나머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했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설명할 때와 같은 구조다라고 하는 걸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후쿠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농수 처리한 일을 설명을 하고 외력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테니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후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더 이해를 해야 돼요. 후쿠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F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KX 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게 용수철에 받는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S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뒤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은 X라고 하는 이 X는 변위를 뜻해요. 그래서 용수철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X라고 하는 변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용수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 용수철은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용수철을 이렇게 당기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변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고 더 당기게 되면은 틀림없이 제가 이거를 더 이렇게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다시 말해서 변위가 크면 클수록 용수철은 힘을 더 크게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걸 뜻하는 게 여기 있는 X예요. 그리고 K라고 하는 자체는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용수철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실험실에 있는 용수철인데 또 하나는 바로 이것처럼 조금 탄성 개수가 작은 용수철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요놈에 비해서 이거 작은 용수철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탄성 개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성 개수가 크면 클수록 힘 자체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용수철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압축됐다가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마이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복원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어떤 물체가 0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은 뭘 뜻하냐면 힘의 평형점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힘의 평형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 물체를 밀었어요. 그러면 용수철은 틀림없이 나를 밀려고 할 거예요. 또는 용수철을 내가 이것처럼 당겼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용수철은 나를 당기려고 할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항상 반대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원력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용수철은 어떤 변이가 있게 되면은 항상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이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고려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에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용수철 저울이 있으면 여기에는 K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 용수철 저울이에요. 조금만. 여기에는 눈금이 써져 있어요. 여기 질량값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추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위에 있는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0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제가 밑에다가 추거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먼저 0점 조절을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서 거의 0점이 맞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조그만 분동 자체가 이게 50g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물체를 이렇게 달게 되면은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비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50g짜리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분동을 올려놓게 되면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50g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용수철 자체는 밑에 있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용수철 길이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탄성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무엇을 이용을 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중력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이쪽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mg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있고 지구가 당기니까 그래서 m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눈금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어난 길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겠지. 만약 데이터 값이 지금 제가 실험했듯이 분동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값은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성계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성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상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내용은 후케 법칙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네요. 그리고 딱 하나 용수철이 탄성계수일 때 힘이 뉴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로 나눠졌기 때문에 뉴턴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후케 법칙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크의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용수 처리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용수 처리 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외력의 한 일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용수 처리 한 일을 설명을 하고 외력의 한 일을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먼저 이 실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험 구조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용수 처리 보건력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형점을 꼭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평형점이 여기 있고 물체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수철 자체가 먼저 압축이 돼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용수철 자체가 압축이 돼 있던 거예요. 아까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물체 자체가 이미 위쪽에 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용수철 자체도 먼저 평형점에서 압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힘을 받아서 용수철이 비는 힘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구조에 어디까지만 다룰 거냐면 물체가 여기 XI라고 하는 초기 위치에서 평형점으로 갔다가 나중 위치까지만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그 후를 다루게 되면은 여기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 진동하는 모델이 돼요. 이거는 단지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여기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용수 처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고려를 할 거냐면 용수 처리 이미 압축이 돼 있다가 평형점까지 오고 다시 여기 있는 최대 변이까지 간 요 경우만을 다룰 거예요. 이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용수철이 진동하게 돼요. 단지 운동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구조를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논리전개를 하죠. 여기에서도 용수철이 한 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구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찾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의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요 텀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힘을 찾는 거예요. 힘을 찾고 변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용수철이 압축돼서 용수철이 물체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후크의 법칙에 따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이 식 자체는 후크의 법칙을 크기로만 쓴 거예요. 크기로만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벡터니까 이쪽을 벡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중력하고 똑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요 벡터 표시를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 K가 있고 X가 있고 지금 여기가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이쪽에다가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힘을 찾은 거예요. 벡터적인 힘을 찾았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해봐서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단위 벡터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스칼라이랑으로 곱바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관점에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스칼라 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적분은 아주 쉽죠? 근데 여기 이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적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하나는 압축되어 있던 초기 위치부터 평형점까지 올 때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후에 평형점부터 다시 최대 변이까지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식에다가 적분 구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이쪽은 초기가 XI일 거예요. 초기 위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XI로 쓰고 그리고 나중 위치가 평형점일 거예요. 평형점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변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0부터 나중 변이 X에 F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변이까지일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적분하는 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값이 있고 2분의 1 있고 K가 있고 X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X제곱꼴로 2분의 1에 X제곱꼴로 바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X가 2분의 1 KX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와 K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적분 구간에 대한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쪽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를 편성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정의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도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에요. 그리고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량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줄이에요. 또는 뉴턴 미터인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를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꾸고 초기로 바꾸고 여기를 탄성 위치 에너지 U로 바꾸고 나중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도 초기에서 나중을 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델타라고 써서 여기를 변화라고 쓸 때, 그쵸? 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개념은 뭐예요? 나중에서 초기를 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초기에서 나중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정의대로 쓰려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인 거냐면 일과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용수 처리한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중력이 한 1과 똑같죠? 구조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의 한 1에 음수 표현으로 음수 값으로 표현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미 부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과 여기 변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구간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 물체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갈 때는 변이 자체가 I에서 0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수철의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변이의 방향 자체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자체, W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0보다 큰 양의 일도 있고 또 하나 0보다 작은 음의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환경으로부터 걔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양의 일을 하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수철이 이 개한테 용수철이 환경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 물체한테 양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반대 구간 쪽, 이쪽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물체가 이제 평형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여기에 최대변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이의 방향은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하지만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평형점을 지났기 때문에 용수철은 이 물체 자체를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변이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돼서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양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양의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용수철이 물체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전체 알짜 1은 0인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인 거예요. 근데 보존력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로에 무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입자에 보존력이 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존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용수철도 보존력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력도 보존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생각을 해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의미를 붙여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외력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외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제가 외력 역할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용수철을 압축을 시켜서 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용수철을 압축을 해서 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천천히 용수철은 나를 밀려고 할 거잖아요. 내 손을 밀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손을 탁 비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천천히 이렇게 등속도로 뒤쪽으로 뺄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문제 조건은 이해갔죠? 우리가 중력을 누할 때도 그랬잖아요. 중력을 누할 때도 이 물체 자체를 이렇게 갑자기 가속운동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 물체 자체를 천천히 등속도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천천히 등속도로 내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물체를 등속도로 움직일 때 중력과
위력이 같았듯이 여기도 물체 자체를 압축을 시켜줄 때 천천히 움직이게 되거나 천천히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위력과 용수철의 여기 있는 힘 자체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실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일에다가 넣어야 될 힘 자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 실험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욕심해야 돼요. 실험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힘 자체가 여기에 있는 후크의 법칙에 따르는 용설에 의한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값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위 벡터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단위 벡터 처리하는 거는 여기가 1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칼라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여기 적분은 간단하죠? 여기는 똑같이 2분의 1 kx의 제곱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구간을 축이치부터 나중치를 잡아서 넣게 되면은 이쪽은 나중치에서 축이치를 뺄까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인지 이해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수철이 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축이치에서 나중치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가 1과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1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용수철을 밀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밀면서 한 일은 용수철을 압축시키면서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이해갔죠? 제가 만약에 이쪽에 상상을 해봐요. 큰 용수철이 있어요. 제가 이 용수철을 밀거나 또는 당기게 되면은 제가 외력이라고 봤을 때 외력의 한 일 자체는 용수철의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저장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외력이 한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가장 포인트가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포인트인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위에 비례하고 탄성계수에 비례해요. 하지만 내가 용수철을 밀면 용수철도 나를 밀고 내가 용수철을 당기면 용수철도 나를 당기기 때문에 복원력을 받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수철이 한 일과 외력이 한 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로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용수철이 한 힘과 외력이 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수철이 한 일을 해석을 할 때 나머지는 이제 값을 전개를 시키는 거고 할 때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꼭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을 고려를 해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자체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전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복원력을 만드는 운동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형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변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는 변의 방향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힘의 방향은 용수철이 당기려고 할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만큼 구간 여기에서는 용수철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수철이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이에요. 이게 보존력의 특징인 거예요. 보존력은 경로와 무관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중력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있는 테니스 공을 이 점까지 이렇게 물려서 이 점까지 가지고 오던 또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점까지 가지고 오던 어쨌든지 간에 최종적인 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그냥 들던 이렇게 돌아서 오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생각을 하면 쉬워요. 마찰력이 비보존력이에요. 제 손하고 여기 칠판면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비비게 되면 열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봐요. 제가 여기를 만약에 유전부터 유전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 번 갔어요. 이때 손하고 있는 스크린하고 마찰 때문에
열이 날 텐데 이 열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동해서 왔어요. 또는 여기를 딱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틀림없이 순환 열은 이동 경로와 유관하게 될 거예요. 이동 경로가 멀면 멀수록 순환 열도 더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비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존력과 비보존력의 차이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용수철문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용수철은 보존력인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힘에 대한 이해를 꼭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논리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지금은 우리는 1의 입장으로 썼어요. 1의 입장으로 이렇게 썼을 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유도를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물어보면은 만약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마이너스만 반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2를 마이너스에 2를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용설의 한 일과 에너지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꼭 사고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 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했듯이 실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2가지를 배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겠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또 하나는 내부 에너지인 거예요. 이 내부 에너지는 아까 제가 마찰 얘기를 했듯이 온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질을 전달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움직일 때 주의를 하게 되면은 물질 자체가 기름 탱크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전송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 코드를 꽂게 되면은 선풍기가 들어간다. 바로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역학적 파동 같은 거예요. 제 목소리도 지금 에너지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들리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 그러면 역학적인 파동만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고 태양에서 오는 빛도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 열, 물질의 전달, 전기 전송, 그리고 역학적인 파동, 그리고 전자기파, 복사 같은 6가지가 있어요. 이 전체를 다 더한 게 원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면 딱 2가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립계 상황을 다루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고립계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와 다른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물질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기름이 차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시켜놓고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바로 그런 조건 내에서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보존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 더했는데 어느 경우를 더한 거냐면 나중치를 더한 거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데 추기치를 더한 게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고립계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다뤄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은 등호를 중심으로 나중치와 추기치가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순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K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였고 U라고 하는 게 위치 에너지였어요. 아까 증명을 해냈듯이 K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A 제곱이 될 테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MJ H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쪽으로 전개를 시켜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자연 현상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자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존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중력이나 탄성력 또는 만유력 이런 것들은 다 보존력인 거예요. 그런데 경로와 유관한 거는 아까 제가 손해로 7,3면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정확한 의미는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전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를 했고 여기를 잘 이해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 때 우리가 F = ma 이를 적용시켜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바탕으로 해서 뉴턴의 법칙을 써도 어떤 자연의 현상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다룰 수가 있어요. 서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실제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 ma인데 정확하게 기술을 할 때는 a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에 변한 거죠. 하지만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변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계도 미분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쪽은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턴의 법칙을 쓰는 것보다도 일부 문제에서는 이쪽으로 쉽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고 이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쉽냐면, 자, 지금부터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런 상자가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상자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은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지금부터 나아가서 옮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이해를 하느라고 물체를 안 옮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항이 없어요. 무조건 힘을 가해서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더 중요한 게 시간당 너 얼마나 빨리 일했니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체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거를 천천히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 물체 자체를 빨리 시간이 짧게 걸리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의 효율이 좋아요? 후자가 좋은 거지. 바로 그 개념이 일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는 일률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계 쪽을 배울 때는 여기가 전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면은 일률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뭐 평균일률과 순간일률이 있는데 그냥 순간일률 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너 얼마나 빨리 일했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게 일률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dt분의 dw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를 말고 조금 전에 했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돌을 옮긴다. 바로 이 생각을 하고 너 얼마나 빨리 일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빨리 일했니? 이렇게 질문하면 일률의 정의가 돼요. 근데 이 정의를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아까부터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해왔던 일이라고 하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넣게 되면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왼쪽 항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는 무슨 개념인 거예요? 속도의 개념인 거지. 바로 이건 거예요. 100m가 있어. 근데 10초에 달렸어. 또는 100m가 있어. 20초에 달렸어. 누가 더 빨라요? 바로 이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의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일했니?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풀어서 힘과 속도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률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까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일률이에요. 근데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거는 충동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뒤에 나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빨리 일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인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인륜에 대한 단위는
와트라고 해요. 증기기관 만든 분,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와트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단위로는 이쪽에 줄 퍼 세크로도 써요. 여기가 줄인 거고, 이름 무조건 에너지니까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니까 줄 퍼 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위는 뭐냐면 와트가 줄 퍼 초로도 쓸 수가 있는데, 줄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 메타인 거잖아요. 근데 뉴턴은 뭐예요? F 이퀄 MA니까 킬로그램에다가 여기 가속도, 메타 퍼 초의 제곱인 거잖아요. 바로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위까지 알아보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 요식.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나중이 초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만을 다룰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로 변환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도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여기에 평균 밀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밀률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일했니? 또는 여기다 힘에다가 속도를 도트 프로덕트 취해준 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존감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요. 스스로 해봐야 미래도 개척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미래도 개척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